자, 그 다음에는 이것은 위에 있는 어떠한 조직이 1줄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될 때 그것을 그레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때 우리가 보면 중성자도 있고 알파도 있고 베타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에너지를 주더라도 실제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중성자나 알파가 이러한 베타선이나 감마선보다 훨씬 더 영향이 더 크다. 10배 더 크다. 그러니까 똑같은 1그레이라 하더라도 중성자나 알파선은 그 생물 영향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마 입자 1그레이는 중성자 0.1그레이에 해당된다. 무슨 말이죠? 아까 말했죠. 버리고 있는 것처럼 중성자나 알파가 감마나 베타보다 10배 더 영향이 더 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램이라고 썼는데 램 대신에 램을 쓰지 않고 이제는 시버트 쓴다. 이 앞에도 보면 옛날에 레드를 쓰는데 지금은 그레이를 쓴다. 옛날에는 퀴리를 쓰는데 지금은 베크럴을 쓴다. 단위가 달라. 옛날 단위는 안 써도 됩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단위가 나왔다 그러면 옛날에 쓰던 단위였나 보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책에 나오는 이렇게 시버트, 그 다음에 그레이, 그 다음 베크럴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한번 익숙해져 볼까요? 한번 방사선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실제로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거 있죠, 그죠? 참다랑어가 잡혔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참다랑어에서의 방사능 수치가 10배가 더 높아졌더라. 그 원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것이 농축되어서 그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98 베크럴. 이 말은 뭐냐? 1초에 99개의 뭔가 방사선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1년간 이런 게 나와도 1년간 먹어도 X선 한번 찍은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검진 받을 때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죠, 그죠? 그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이걸 갖다 1년간 계속 먹어도 최고치가 98인데 이것을 1년간 계속 먹어도 방사선 한번 찍은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얼마라고 했죠? 98이라고 했죠. 98. 최고치가 98 베크럴이라고 했어요. 최고값. 물고기에서의 최고값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당연하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물고기에서 나오는 방사선 양을 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형마트 시장에서 파는 거, 그 다음에 시도별로 광주, 서울, 부산에서 한 50개씩 77개, 73개 이렇게 많이 잡았죠. 잡아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세슘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베크럴이 0.53, 0.53, 0.45, 0.53, 0.62 이 정도 수준. 생각보다 낮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이 이 정도고 최대는 1, 0.7, 0.5 이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1년 내내 먹어도 방사선 X선 한번 찍은 것인데 이것보다도 98, 이것은 1이니까 100배 낮은 거죠. 그러니까 영향이 얼마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물고기 먹을 때는 방사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감기. 방사성 동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양이 줄어듭니다. 자, 먼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방사선이라고 하는 게 자연상에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것 혹은 원자력이라든지 원자폭탄에 의해서만 노출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인공방사능이라고 해서 암 치료에 한번 사용되어지는 양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X선, 방사선 종사자의 X선 기사정조가 연간하는 게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간 허용, 연간 받아도 되는 기준치가 50인데 암 치료를 한 번 하면은 암 치료 1회 6,000원 써. 엄청난 약이 센 약이죠, 그죠? X선 하는데 한 5에서 10.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연간 1시버트입니다. 1시버트. 단위는 다 시버트입니다. 시버트. 그 다음에 가슴 X선 촬영하는 거, 요 정도. 원자력 발전소 주변은 요 정도 0.05. 근데 자연적으로 보면 그냥 일주일 동안 북알프스 등반만 해도 0.016. 알프스에서 한번 등반해도 이 정도. 비행기 안 타고 유럽을 한번 왔다 갔다 하면 0.07.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섭취를 통해서 0.36. 우주에서, 대기에서, 공기 중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것을 다 합친 게 2.4. 평균적으로 우리가 2.4만큼 자연적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것은 브라질의 대표적인 곳인데 이쪽 지역은 엄청나게 방사성도 높더라. 자연적으로. 그런 지역도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자연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X선 투시라든지 암 치료용 것은 우리가 위험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의학용으로 쓰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 기준을 잘 준수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방감기. 왜 이렇게 실수했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방사선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방사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스테이블,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알파선이나 베타선 혹은 감마선을 내면서 스스로 분기된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세슘이었는데 분기되어져서 바륨, 처음에 우라늄이었는데 분기되어져서 토륨 혹은 라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떠한 방사선 물질이 처음에 1이 있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끝내 그 양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처음 양의 반으로 줄어들어요. 2분의 1, 또 2분의 1에서 또 반으로 줄어드는 거, 또 반으로 줄어드는 거, 이런 게 이게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이 시간이 반으로 됐을 때의 시간, 또 이것에 반이 됐을 때의 시간, 또 이것에 반이 되었을 때의 시간, 이것은 다 같습니다. 이것을 처음 양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방감기라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요오드 같은 경우는 8일, 코발트 60 같은 경우는 5.3년, 세슘은 30년, 우라늄은 45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원소에 따라 방감기가 다 다르죠. 어떤 것은 빨리 분기되어져서 방감기가 짧은 게 있고, 어떤 것은 천천히 분기되어져서 방감기가 아주 긴 것도 있습니다. 방사능은 방감기에 예쁘게한다. 당연하죠. 그죠? 방감기가 길다는 말은 뭐죠? 천천히 분기한다. 천천히 분기한다는 말은 천천히 방사선을 내놓는다. 그 말은 방사선이 천천히 나온다는 말은 방사선의 세기는 약한 거죠. 그래서 방사능은 방감기에 당기게 한다. 자, 그럼 방사능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해양 유입, 중금속은 어떻게 해양에 들어오느냐? 각 원소별로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거, 사람이 사용하여 있는 거,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DDT, PCB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죠?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100% 그것은 자연으로부터 유입이 아니고 100% 인간에 의해서 유입되어진 겁니다. 자,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연 상황에서도 존재합니다. 우라늄 235, 우라늄 238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죠? 이 지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하게 아마 탄소 14번, 탄소 12, 탄소 13은 안정성 동위원소인데 탄소 14호는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탄소 14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하게 자연적인 방사능이 되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해양 수질 오염망이니까 해수에 주로 관심을 하는데 해수 같은 경우는 K40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칼륨이죠. 그죠? 이 찾아보시면 칼륨은 19번입니다. 19번. 원자번호 19번. 그죠? 19번이고 그 말은 뭐냐? P는 19, 양성자 19개, 중성자 21개 해서 40. 이것은 베타선, 베타 플러스 이걸 냅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칼륨은 뭐냐? 칼륨은 39입니다. 즉 P 19개, 중성자 20개 해서 질량이 39인 겁니다. 이것은 안정성 동위원소예요. 스테이블입니다. 스테이블. 그래서 이게 93.258. 그리고 P가 19인데 중성자가 21개짜리. 22개짜리. 그래서 무게가 41인 칼륨도 있습니다. 이 칼륨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안정해요. 즉,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두 개는 안정성 동위원소. 그런데 무게가 40인 포타슘은 이것은 불안정합니다. 분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이다. 베타선을 낸다. 베타선을 내서 칼슘이 되거나 혹은 베타 플러스 선을 내서 아르곤이 되거나 이렇게 한다. 또 해수에는 우라늄이나 토륨의 부계생성물도 포함되어져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라늄은 토륨도 마찬가지고 지각의 구성성분이에요. 그 양은 작을지 몰라도 자연적으로 원래 존재했어요. 그런데 얘들이 자연적으로 방사선 동위원소로도 존재합니다. 그 말은 뭐죠? 얘들이 방사선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광석이, 암석이 풍화되어져서 조그만 토양이 되고 모래가 되고 이것이 끝내는 더 작아지면은 조그만 입자가 되어져서 강물을 타고 바다로 들어오겠죠. 바다로 들어오고 그 해수 속에 이것들이 존재하면 당연히 이것은 방사성 동위원소이니까 붕괴되어져서 붕괴 생성물, 즉 이것이 붕괴되어져서 만들어지는 생성물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주선에서 저 외부 우주에서 오는 빛에 의해서 그런 빛에 의해서 삼중수소가 만들어집니다. 해수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 얼마나 있느냐? 밑에 표를 보시면 됩니다. 표 7-1. 제일 많은 것은 포타슘, 그 다음에 트리티움. 그 외에 이것들을 적다 보면 주로 이제 우라늄, 토륨의 붕괴 생성물입니다. 우라늄하고 토륨이 방사선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베타선 혹은 감마선 붕괴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양은 이것보다는 좀 작죠. 주로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 알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것들은 이러한 밑에 있는 방사성 핵종이라고 합니다. 방사성을 띠는 동위원소를 방사성 핵종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다. 물에 잘 안 녹는다. 그 말은 뭐냐? 물에 잘 안 녹기 때문에 거기에 입자가 있다. 물 속에 입자가 있다 하면 입자에 흡착됩니다. 입자에 흡착되어지고 입자에 흡착되어지면 그 입자는 어찌 될까요? 언젠가는 입자라고 하는 것은 물보다
밀도가 무겁겠죠. 시간이 지나면 깔아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항해 해수에서는 12.6 베크롤, 밑에 있는 숫자를 보십시오. 밑에 있는 숫자 이것들을 다 합치면 한 12점 얼마가 된답니다. 12.6 정도 되는데 모래나 진흙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 양이 더 많다. 그래서 숫자가 다르지만 훨씬 더 높아 보이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브라질, 인도 이런 특정 지역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적인 방사능이 엄청나게 세다. 이렇게 높다. 20 마이크로그레이, 시간당 20 마이크로그레이. 이 양이 여러분들은 그레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기 때문에 잘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양이 본인도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걸 갖다가 비교를 한다면은 이 지역이 있습니다. 셀라필드 지역이라고 해서 이것은 영국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여기에서 핵 연료로 나오는 것을 재처리하는, 그러니까 핵 연료를 다 쓰고 나면은 그 안에 그래도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우라늄 혹은 토륨이 많이 있습니다. 플루토늄이라든지 그것들을 재처리해서 다시 핵 연료를 쓸 수 있어요. 그 공장 주변이 방사능으로 가장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도 방사선 양이 얼마냐? 시간당 0.28 마이크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방사성 동위원소, 즉 방사성 물질로 가장 많이 오염된 지역이 0.28 마이크로그레이 퍼 H, 시간당 요 정도인데 여기는 이것보다 무려 100배가 넘죠. 100배 가까이.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 방사능이 엄청나게 높다. 그리고 또 어떻게 들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한다. 자연적 인지. 그리고 핵무기 실험. 이게 바로 뭐죠? 인위적인 거죠. 인위적. 그러니까 핵 폭발, 원자 폭탄 그런 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핵 2차 대전, 세계 대전 말기, 그러니까 일본에서 처음 사용되었죠, 그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끝내는 계속 핵 무기를 개발하면서 그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계속 원자폭탄 실험을 계속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도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미사일을 개발하면은 이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성능을 테스트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대양을 향해서 계속 뭐 500km, 1000km, 2000km 제대로 작동되는지 실험하는 거죠, 그죠? 똑같이 미국도 원자폭탄을 만든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계속 실험을 했습니다. 그냥 미국은 땅 뜨는가 넓으니까 자기 나라에서도 하고 심지어 저 멀리 떨어진 자기 나라 땅, 섬에서 그냥 막 원자폭탄 실험을 계속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하게 핵실험을 했으니까 거기는 우라늄이 사용되어졌을 것이고 그것이 핵분열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핵분열이 있기 때문에 핵분해 산물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이러한 핵무기는 그 안에 핵 연료로 뭐가 있느냐?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이 있다. 자, 이것이 여기에 중성자를 때리면서 이것이 자발적 핵분열을 하면서 두 개로 쪼개지면서 질량 감소가 일어나고 그 질량 감소가 바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변해서 핵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무튼 이렇게 폭발하면은 얼마나 많은 물질이 나오느냐? 한 200종 이상의 다양한 물질이 나온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건 아주 간단하게 나타냈어요. 핵분열이 일어나면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다양한 물질.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95, 무게 95짜리인 뭐 스트론튬, 무게 137인 세슘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분포를 보세요. 이것도 나오지만 질량이 약간 더 작은 요 정도 되는 질량, 요 정도 되는 질량. 그 무게가 한 70 이상부터 한 160 얼마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235가 있다. 이 충격을 받으면 딱 똑같은 크기 일정 질량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질량을 가진 붕괴 생성물이 나올 수 있고 이 각각으로 나온 것은 또 이것 또한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베타 붕괴, 베타 붕괴, 베타 붕괴, 베타 붕괴 하면서 계속 새로운 물질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140짜리 이것은 94짜리,
94짜리면 스트론튬, 베타 분계, 이트리움, 베타 분계, 지르코늄 이렇게. 당연하게 또 다른 제한도 또 있겠죠. 이 질량, 137짜리 질량, 135짜리, 136짜리, 130짜리 진짜 많이 나오겠죠. 이 각각이 전부 다 불완전한, 안정하지 않은 불완전한 방사선 동위원소라면 당연하게 또 분기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시리즈로 또 계속 다양한 원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려 200여 종 정도 다양한 핵 분류의 산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다 안 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핵실험을 하면 일단 그렇습니다. 핵실험하면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는 뭐 대기에서 하지 않죠. 지표면에서 하지 않습니다.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표면에서 하면은 폭발하고 핵 분해 산물이 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낙지 혹은 비에 의해서 지상으로 다 떨어지겠죠. 그럼 당연하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제는 다 지하에서 합니다. 지하에서 하다 보니까 지진기에 의해서 지진기 조사를 딱 해보면 약간 진동이 있게 되고 그 조그만 진동으로부터 북한 어느 지역에서 뭔가가 큰 지진이 발생했다. 왜 지진이 발생했느냐? 자연 지진이냐? 인공 지진이냐? 자연 지진이라면 지진이고 절대 자연 지진이 발생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럼 이것은 인공 지진인데 그게 뭐냐? 원자폭탄 실험이다. 그렇다면 원자폭탄 실험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주변에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면서 공기를 계속 채집합니다. 공기 채집하면 그 중에 이러한 것들의 핵 분열 물질이 옛날에는 안 잡혔는데 갑자기 핵 분열 물질이 검출되더라. 그건 뭐냐? 그 지역에서 원자폭탄 실험을 했구나 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기술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한 200여 종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반감기 30년짜리 스트론튬 90, 그 다음에 세슘 137, 반감기 24,000원, 그 다음에 또 239 이것도 나온다.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실제 이걸 보시면 북반구, 지구의 북쪽, 남쪽 말고 북반구에서 낙진되어지는 대기에서 떨어지는 먼지를 우리가 수거를 했어요. 먼지를 수거해서 1958년부터 1970년까지 계속 조사했답니다. 조사했더니 스트론튬 90,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핵무기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방사선 동위원소입니다. 그 양이 오르락내리락 계속 하는데 1963년 되면 최고로 많이 나옵니다. 끝이 안 보이죠, 지금. 더 올라가죠. 엄청나게. 그 다음에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저 당시에 핵무기 실험을 진짜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바렌트 해라고 해서 러시아 북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쪽에서도 이제 당연하게 핵실험을 했겠죠, 그죠? 거기에서 잡혀진 대구, 물고기에서 식용 가능한 사람들이 먹는 부위, 그냥 근육 조직이겠죠? 에서 측정한 베타선입니다. 베타선. 했더니 1962년, 63년도에 피크를 찍습니다. 최고 많이 실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핵무기 실험을 점점 안 하니까 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또 이것도 끝내는 이런 걸 보시면 초기에는 1960년대 중반쯤 되면은 물을 뜨면은 표충수의 농도가 제일 높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이 이제 부유생물에 있는 갑각류의 외골격 끝에 흡수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표충수에서 점점 깔아내니까는 저청수, 심청수 이렇게 전달되어지더라. 그 농도 분포가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실제로 방사능 평균이랍니다. 핵무기 실험 후 낙진으로 인한 이 농도도 끝내는 지속적으로 많이 감소했다.
핵무기 실험을 안 하니까 끝내는 뭐죠? 인공적으로 유입되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농도가 줄어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게 다시 말합니다. 방사능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적인 거. 벌써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연적인 거. 해수에는 대표적으로 K40, 그 다음에 삼중수소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핵무기 실험을 통해서 우리 지구상으로 많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액상 폐기물.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액상 폐기물, 고상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